저는 사실 해도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안 힘든데 학생들이 제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거의 랩 수준이잖아요. 그죠? 쓰면서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한번 보니까 조선시대 정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떤 흐름으로 바뀌냐?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아까 제가 보니까 자, 세조 때 세조를 도와서 왕으로 만들고 훈장을 받았던 애들이 훈구파예요. 얘네들이 이제 권력이 너무 강한 거죠.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해도 웬만큼은 그냥 봐줘야 돼, 그죠? 쿠데타로 왕이 됐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세력들을 다 쳐낼 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훈구파가 성종 때 정도 되면 얘네들이 너무 부패한 거예요. 훈구파가 너무 부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종이 누구를 등용했죠? 살인파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살인파는 3사가 뭐냐면 홍문관이나 또는 사관원 사원부를 말하는데 이 말을 하는 언관입니다. 언관, 비판할 수 있는 자리예요. 오케이? 뭐건 잘못된 거를 또 비리도 감찰하고 3사의 언관으로 등용이 되면서 얘네가 훈구파를 비판을 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조금 이제 경쟁 구도가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연산군 때부터 얘네들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의 싸움에서 사화, 사림이 화를 당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론은 사림이 졌다 이 얘기예요. 두 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오년에 사림이 화를 당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갑자년에 사화를 당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무오년과 갑자년에 사림이 화를 당했대요. 그러면 항상 물어볼 때 원인을 물어볼 겁니다. 무오사화의 원인은 뭐냐? 이 원인은 조의제문이라는 것을 항상 물어볼 겁니다. 근데 조의제문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출문제나 아니면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교과서만 봐도 웬만하면 다 나와요. 김종직이 사관일 때 써놓은 글인데 그 초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제가 항우에 의해서 억울하게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쓴 건데 이 글을 이제 실록에 실는 사초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 제자 김일손이 이걸 사초에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초나라의 항우가 의제를 죽이고 그 왕위를 빼앗은 얘기인데 이때로부터 천 몇백 년, 1600년 전에 16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꿈속에서 그 의제가 나타나서 나는 억울하게 항우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깔려고 한 거다? 누구를 비판하려고 한 거다? 수양대군, 즉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죽인, 왕이 되고 죽인 그것을 비판하려고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조의제문은 의제를 조문하는 글은 세조를 비난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산군이 알게 됐어요. 연산군은 세조의 손자니까, 그죠? 그래서 김종직은 무덤에서 죽었는데 무덤에서 부관참시를 하고 그거를 사초에 실었던 김일소는 사지를 찢어 죽이고 살인파를 싹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훈구파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살인파를 제거한 거예요. 오케이? 살인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사화는 원인이 폐비 윤씨 사건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의 원소를 갑자. 그래서 갑자사화는 아닙니다. 갑자년이라서 갑자사화인데 어머니의 원소를 갑자예요. 왜냐하면 훈구파들이 무오사화로 살인파를 쳐내서 훈구파의 세상이야. 훈구파가 두 그룹이 있어요. 연산군하고 같이 맨날 먹고 즐기고 부패한 궁중파가 있고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부중파라고 의정부를 중시하는 부중파가 있어요. 근데 연산군과 이 궁중파가 이 부중파들이 싫은 거야. 근데 이 부중파들이 옛날에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중전 윤씨를 폐위시키고 사약을 먹여서 죽인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궁중파인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연산군에게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이미 죽은 한 명에는 무덤에서 또 부관참시를 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훈구파끼리 싸움이야. 그런데 이 궁중파 훈구파들이 부중파 훈구파들을 죽일 때 살인파 몇 명이 껴서 같이 죽었어요. 살인파 몇 명이. 그럼 왜 사화라 그러냐? 선조 이후로 살인파가 권력을 다 잡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으면 무조건 억울하게 죽었다. 사화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화는 이제 무어사화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연산군 다음에 짜잔, 훈구파들이 중종 반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중종 반정은 살인파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훈구파끼리 싸움에서 훈구파가 궁중파가 부중파를 제거했죠. 그러니까 부중파 훈구파들이 연산군을 몰아낸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중종은 왕이 되는데 힘이 없어요. 훈구파의 세상이에요. 자, 이거는 훈구파가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중종 때 훈구파가 다시 세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합니까? 다시 살인파를 등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조광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광조가 엄청난 급진적인 개혁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또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싹 다 제거돼요. 이제 얘네들이 기묘년에 또 한 번 사림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기묘사화로 얘네들이 다 제거된다. 자,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로 할게요. 중종은 어느 날 있는데 군사들이 연산군을 폐위하고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이 훈구파들이 중종을 모셔가려고 온 거예요. 집을 군사들이 포위를 하니까 중종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부인이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군사들의 말머리의 방향을 보고 와라. 그러니까 말머리의 방향의 집 반대쪽을 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똑똑해요. 우리를 죽이러 온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왕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호위병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근데 훈구파들이 막 득세하고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전하, 지금 조광지처, 아까 그 말해준 그 고마운 부인, 이제 중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단경왕후입니다. 이혼하래.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혼하래. 못하겠다. 왜? 그러니까 자기네 반정에 반대했던 신수군이라는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중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강제 폐위를 시킵니다. 중전을. 여기서 중종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왕인데 내 부인하고 강제 이혼을 당했어. 훈구파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궁이었던 장경왕후가 이제 중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종은 살인파를 끌어들여서 훈구파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살인파 중에서 가장 강경파가 이 조광조라는 사람인데, 조광조의 개혁 정책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책 자체가.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중종 다음에 자, 인종, 그 다음에 명종 이렇게 되는데, 이때 한번 또 한 번의 사화가 일어나요. 이때 을사사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인물이 항상 윤임이라는 인물하고 윤원형이라는 인물을 항상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윤원형이라는 인물이 이 윤임이라는 인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 살인파가 조금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을사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사화라고 하려면 무어사화하고 사실 기묘사화만 사화라고 얘기할 만하고, 갑자사화도 그렇고 을사사화도 그렇고 사실 훈구파끼리의 다툼입니다. 근데 이제 잠깐 보세요. 이제 중종의 왕비가 3명이에요. 첫 번째 폐위당한 단경왕후, 두 번째가 얼떨결에 후궁이었다가 중전이 된 장경왕후가 있는데,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7일 만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를 세 번째 중전이었던 문정왕후라는 사람이 키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는 문정왕후가 어머니인 거야. 효심이 또 유독 강합니다. 근데 문정왕후가 39의 아들을 덜컥 낳아버린 거야. 그게 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인종이 세자니까 인종의 외삼촌이 윤임이고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의 외삼촌이 윤원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중종 때부터. 윤임은 지켜야 되고 윤원영은 빼앗아야 되는 거죠. 둘 다 중전의 자식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잖아. 얘네 후궁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인종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윤임이 윤원영을 귀양을 보낸 거야. 근데 인종이 왕위에 오르고 9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명종이 왕이 된 거야. 그럼 윤원영이 컴백하고 윤임과 연결된 살인파를 쳐낸 거죠. 지들끼리 훈구파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사사화라 그래 그냥. 오케이? 그다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얘기는 잘 몰라도 되니까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순서만 아세요. 어느 왕 때인지.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 사료상으로 조의제문. 그다음에 요거 조광조의 개혁.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볼 겁니다. 아시죠? 조광조의 개혁은 정말 많이 물어볼 거예요. 조광조가 나중에 제거당할 때 어명을 받으시오. 사약을 받으라고 하니까 아 때가 왔구나. 5분만 주시오. 내가 글 하나만 쓰고 죽읍시다. 절명시를 남깁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부모 대하듯 했고 나라 걱정하기를 가정을 돌보듯 했다. 나의 이 충절을 저 밝은 해는 알아줄 거다. 이 절명시를 남기고 사약을 원샷 하는 거예요. 깔끔해. 옛날 사람들 깔끔해. 그리고 가버려 그냥. 아시죠? 조광조의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뭐가 떴어요 지금? 뭐 하여튼간에 뭐가 떴는데 지금 다 인터넷 껐는데 뭐가 떴지? 이상한 거 안 떴죠? 아 배터리. 아 그거 이상한 거네. 아 이걸 전원을 안 켰구나. 저는 혹시 또 넷플릭스 다음 편 시리즈를 봐라 뭐 이런 거 뜰까봐.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제가 맨날 검색하는 게 뭐 이게 손흥민 뭐 이런 거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저 딴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손흥민이 축구 잘하는 게 나랑 관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난 기분이 좋지 그걸 보고 있으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무오사와 갑자사화 알아두시고 무오 갑자. 조의제문의 사료를 꼭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원패를 언간들에게 차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완전 중요. 조광조의 개혁. 현량과라고 해서 추천제 실시하고요. 중종반정의 공신 중에 76명을 위훈, 가짜 훈장이라고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소학을 보급하고 향약을 보급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묘사화로 제거된 거죠. 근데 여러분 기묘사화일 때 이 주초위양 사건이라는 게 이 주초위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이렇게 이게 주자고 그 다음에 이게 초자잖아요. 요걸 합쳐 이렇게 합치면 이게 조광조의 조자가 돼요. 그래서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양이라고 꿀을 발라놓고 벌레들이 갉아먹게 해요. 그걸 중종한테 보여준 거야. 이거 뭐야?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중종이 조광조가 싫어진 거지 이제. 그래서 훈구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조광조를 그 살인파들을 제거한 겁니다. 그게 주초위양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인데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요거 삼포회란이라는 사건. 부산포, 제포, 연포에 일본 애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가 처음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다음 을사사화 있고요. 정미사화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양재역 벽사 사건은 너무 어려운 거고 이 양재역에다가 누가 출처불명의 글을 붙인 겁니다. 그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문정왕후가 엄청나게 권력을 행사했거든요. 그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글을 붙였다가 살인파들이 많이 제거당한 건데 뭐 정미사화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황철이라는 책 이게 기근에 대비한 책이고 이때 임꺽정을 꼭 알아두세요. 임꺽정. 조선의 3대 도적이 있어요. 조선의 3대 도적이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다시 뭐라고요? 홍길동, 그 다음에 임꺽정, 장길산. 홍길동은 연산군 때. 오케이? 소설은 뭐 나중에 허균이 쓰지만 근데 잘 안 나와요. 근데 임꺽정 명종 때. 얘는 백정 출신입니다. 그다음 장길산 숙종이에요. 장길산 숙종인데 얘는 이제 원래 광대 출신이거든요.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은 사람은 장길산입니다. 오케이? 항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정왕후가 이제 불교를 장려했기 때문에 살인파들이 이 문정왕후를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다음에
을묘외변이라고 전라도 일대 왜구의 선박 70척이 침략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변사를 상설화하게 되고요. 진관체제를 재승방약체제라는 걸로 바꿉니다. 진관은 지역 단위 방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적을 못 막아요. 그래서 재승방약은 중앙에서 지휘관을 보내면 병력을 한 곳에 모아서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승방약체제를 시작을 했고 선조 때 여진족의 리탄계의 난이라는 것 때문에 국경지방까지 재승방약으로 다 바꿨는데 재승방약의 최대 단점은 방어선이 뚫리면 뒤에 방어선이 없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재승방약으로 방어하다가 뚫리고 서울이 바로 함락되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를 하되 병력이 없어서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성하는 소고군 체제를 시행하게 되는 건데 항상 이 순서는 진관체제, 재승방약체제, 속오군체제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됐죠? 그럼 명종 때까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명종 다음에 자, 선조죠. 명종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명종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왕위가 끊어졌는데 명종의 왕비가 왕위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당시 덕훈군의 아들이었던 선조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명종의 부인이었던 이 중전 심씨가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심의겸이라고, 이 사람이 살인파 출신이면서 외척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인파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선조가 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하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선조는 살인파의 힘으로 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종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조 때부터는 이제 훈구파는 사라지고 살인 정치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살인파들끼리 자기네들 내부에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열이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의 분열인데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붕당 정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사화가 아니라 붕당 정치죠. 동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였냐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었고 서인은 심의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쪽으로는 누가 맞냐면 퇴계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쪽으로는 율곡 이위와 우계 성혼의 제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붕당정치사를 제가 오늘 건드려 버리면 도저히 못합니다. 이거는. 근데 얘네들이 왜 싸우느냐면 살인파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기존에 있었던 훈구파는 물론이며 특히 살인파들은 특히 여러분 조선이요. 남녀를 구분짓기 시작하는 게 좀 너무 심하게 이게 남성 위주로 가는 게 살인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부터예요. 오히려 조선 중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차별이 없었거든요. 근데 17세기 이후로부터 남녀를 굉장히 구분하게 됩니다. 이게 살인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살인파들은 왕의 외척들, 그러니까 왕비나 또는 중전이나 대비의 외척들이 정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파들 중에서 심의겸을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근데 심의겸은 외척이지만 살인파 중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더군다나 심의겸이 아니었으면 살인 정치가 전개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살인파들이 이제 우리가 접수할 테니 심의겸을 비롯한 선배들 물러나시오, 외척들은 물러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애들이 너무하지 않느냐, 심의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외척과 훈신들 모두 물러나라, 얘네는 사람 봐가면서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둘이서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을 임명하면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문관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조의 전랑은 풍계는 5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조의 전랑은 총 6명인데 얘네들이 3사의 관원도 선발하고 자신의 후임자도 선발하고 막 그러거든요. 과거 시험에 보통 1등하면 이조 전랑이 됩니다. 그런데 김효원이 이제 알성시라고 하는 그 과거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이조 전랑으로 이제 추천이 됐는데 그때 심의겸이 이조 참의였어요. 그러니까 전랑보다 높은 참의였는데 심의겸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효원이 자기가 외척이라고 맨날 비판을 하니까. 근데 김효원은 옛날에 정말 좀 질이 안 좋은 외척이었던 문정왕후의 동생 그 윤원영이 있죠. 윤원영의 집에서 3년간
학비 받아서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심의겸이 김효원이 윤원영한테 3년간 돈 받아도 공부한 주제에 나를 비판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런 놈이 무슨 이조전랑이냐, 안 된다, 반대를 했는데 김효원이 이조전랑에 뽑혔어요.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효원은 이제 심의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겠죠.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식년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근데 이조전랑에 추천이 됐는데 김효원이 반대를 해서 이조전랑에서 탈락한 거야. 그래서 김효원과 심의겸의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김효원이 집이 동쪽인 건천동에 살았고 심의겸이 서쪽인 정릉에 살았어요. 그래서 심의겸을 서인, 김효원을 동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또 시옷 맞춰도 돼요. 심의겸 서인. 근데 이황의 제자들과 조식의 제자들은 김효원이 옳다 한 거고 율곡의 제자들은 심의겸이 옳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다가 학문적인 성격이 이황과 이인은 양대 산맥이니까 갈라지면서 이 붕당은 이제 어떻게 계속 쭉 가는 거죠. 이제 그게 붕당 정치의 시작입니다. 됐죠? 그러다가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집니다. 요건 이황학파고요. 요건 조식학파가 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인이 뭐냐면 기축곡사라는 사건하고 정철의 건저 문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사실 붕당 정치를 제가 오늘 이거를 건들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많은 내용이라서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흐름만 뼈다귀만 잡는 겁니다. 기축곡사는 이제 정여림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여림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기축곡사 때 동인 쪽에서 일으켰다라고 해도 서인들이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면서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의 반란을 서인 쪽에서 처리를 할 때 그 담당이 정철이었어요. 정철이 서인 중에서 제일 강경파인데 정철이 정여립 모반 사건, 즉 기축곡사를 처리하면서 동인 쪽의 선비 1000여 명을 학살한 겁니다. 그래서 동인들은 서인에 대한 엄청난 그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철이 나중에 건저라는 건 세자를 정하는 것을 건저라 그래요. 건저 문제 때문에 선조랑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선조는 중전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후궁의 자식들밖에 없었거든요. 세자를 정해야 되는데 선조는 신성군이라는 아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정철과 대부분의 신료들은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정철이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때 정철한테 당했던 동인들이 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을 다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주자라고 하는 강경파가 북인이 되고 약간 온건파가 남인이 된 거거든요. 이 둘의 붕당의 원인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래요? 자, 그러다가 이제 외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왕이 전쟁 끝나고 나서 1608년에 광해군이 즉위를 하죠. 그러면 권력은 누가 잡아요? 북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남인, 서인.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서인이었던 정철이 광해군을 지지했다 그랬는데 왜 권력은 북인이 잡나요? 여러분, 어떤 붕당이 어떤 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세자로 정해야 되고 이거는요 붕당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붕당이 누구를 좋아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누구를 왕으로 만들고 누구를 세자를 만들어서 그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때 서인은 광해군을, 왜냐하면 선조와 남인들이 그러니까 동인들이 신성군을 미니까 서인은 광해군을 민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광해군 때 왜 북인이 권력을 잡냐?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북인들은 동인에서 갈라져 나왔잖아요.
동인 쪽이 원래 신성군을 지지하는 쪽이 좀 많았는데 그 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북인들은 이때 광해군을 왕으로 만들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는 데 유리했던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북인 집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자, 인조로 왕이 바뀌면 서인이 집권하고 북인은 거의 이제 사라지죠. 남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있어요?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흐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그럼 보시면 자, 외란 두 번 있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꼭 가셔서 임진왜란과 병류재란 때 대표적인 전쟁이 있죠. 이거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꼭 구분하시고 특히 여러분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의 전투를 꼭 보셔야 되는데 한산도 대첩도 있지만 이순신이 처음으로 이겼던 뭐 옥포나 또는 특히 거북선이 처음 나왔던 사천포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그다음 임진왜란의 3대 대첩입니다. 얘가 순서대로 하면요.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예요.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자 정유재란 때 명량대첩 그 다음 노량대첩 노량해전 때 이순신이 전사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과 소고군이라는 부대 개편이 있는 거 중앙군 훈련도감 만들어지고 소고군 지방군 방어체제인데요. 자 훈련도감에는 삼수병이라는 병력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소고군은 아까도 봤지만 유사시에 양반부터 노비까지 유사시에는 모두 편성하는 부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광해군 때,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명나라가 쇠약해져 가고 여진족이 세우는 후금이 건국이 됐어요. 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정책으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면서 결국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면 자 광해군을 위한 변명을 좀 해볼게요. 광해군은 세자로 정해지기 전에 신성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선조가 평양으로 피난을 갔을 때 조정을 둘로 나눠서 세자가 하나를 이끌고 왕이 하나를 이끌어야 돼요. 분조를 해야 됩니다. 분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신성군이 안 되고 광해군이 세자가 된 거예요. 평양에서. 오케이? 그리고 전쟁 끝났어. 광해군이 전쟁에 보여준 모습이나 전쟁을 복구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아주 사람들에게 믿음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서 선조가 1601년에 첫 번째 중전인 의인왕후가 죽어요. 두 번째 중전으로 임목왕후가 중전이 됩니다. 임목왕후가. 근데 이 사람이 영창대군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중전의 자식으로 왕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갑자기 세자인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정하려고 한 거지. 이것 때문에 광해군이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선조가 그걸 못하고 죽은 거고 1608년에 광해군이 즉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광해군이 결국은 영창대군을 죽이죠. 죽이고 그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경운궁에 서궁에 유폐를 시킨 겁니다. 서인들이 나중에 인조반정을 일으킬 때 광해군의 죄를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이게 광해군의 제명이잖아요. 폐모, 살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나쁜 놈 같죠, 그렇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뭐 이런 식의 왕들이 뭐 한둘이 아닌데 그래서 광해군이 그래서 폐위된 겁니다. 그래서 북인 정권은 무너진 거죠. 자 넘어가시고 그러면 뒤에 이제 경제,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거는 뭐 되게 봤으니까 되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내용이 뭐냐면 자 연분구도하고 이제 전분육등법 있죠. 여기서 요거 보고 그다음에 농사시설 다 봤는데 여기서는 요 정도? 이거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가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이제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뀐 거 요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금양잡록이라는 책 하나 한번 써볼게요. 금양잡록 이게 이제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만든 농업서적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명종 때는 직전법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관리에게도 수조권을 안 줘요. 녹복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다음 직전법 폐지. 근데 여러분, 관수관급제 폐지라고 왜 안 하냐면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 주는 거고요. 관수관급은 그 세금을 직접 거두지 말고 내가 걷어서 줄게라고 한 거니까 직전법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직전법을 폐지했다는 건 이제 현직 관리에게도 수조권, 수조지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이제 자기의 사유지를 늘리려고 엄청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양반이 지주가 되고 백성들이 소작인이 되는 지주전호제가 너무 일반화돼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유양소 얘기 쭉 나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요거 하나 볼게요.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건립한 서원인데 요거를 사액서원으로 공인을 한 거. 요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중종 때 만들어졌고요. 사액서원으로 공인을 한 게 이제 명종 때 당시 풍기군수였던 이황의 건의로 사액서원으로 공인됐다. 그러니까 사액이라는 말이 액자를 내려줬다는 뜻이니까 이름은 뭘로 정해지냐면 뭐로 사액을 하냐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현판을 써서 내려준 겁니다. 그럼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인데 중종 때 세워진 이거를 사액을 처음 받게 한 게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문화에서 자, 다른 건 다 봤습니다. 안 본 거 보니까 별로 없죠? 다 봤죠? 이 거북선은 이순신의 거북선하고 다른 거예요. 다 봤고, 이 내용도 뭐 세종 때 다 봤던 거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됐죠, 그죠? 요거 하나 체크할게요. 강희 맹의 형인데 강희안이 양화소록이라는 농서를 씁니다. 특히 강희안은 저 그림도 하나 그려요. 고사관수도라고. 이 그림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됐고요. 그러니까 둘이 형제예요, 형제. 근데 강희맹 강희안 헷갈리면 안 되겠죠. 한능검에서 잘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 16세기 중종 때 요거 있죠. 이륜행실도 하나 체크할게요. 붕우유신과 장유유서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강행실도가 세종이거든요. 삼강행실도. 아까 위에서 삼강행실도 봤나요? 세종 때. 여러분 세종 때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세종 때 삼강행실도라는 게 있구나. 요게 삼강행실도가 세종이면 중종 때 이륜행실도입니다. 그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이 성종인데 중종 때는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 알죠? 이거 광해군 때 선조의 명으로 편찬이 시작됐지만, 자, 됐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이거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만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이 오대산 사고를 여기다 잘못 넣어놨는데 오대산 사고는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후기라고 보기에는 이제 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 선조 때. 그러니까 원래 사고는 원래 산에 없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다 불에 타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가 산에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전기로 갖다 놔버리니까 처음부터 오대산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전주, 충주, 성주, 그 다음에 춘추관 사고 4개밖에 없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오대산, 태백산, 그다음에 이제 정족산 이런 데다 산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산 사고는 이제 사실상 조선 후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림이 좀 잘못 들어가가지고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그림. 자, 요거는 시기를 써놓으세요. 요거 15세기입니다. 몽유도원도.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고사관수도 15세기예요. 15세기. 다음에 자, 여기 묵죽도 있죠? 16세기, 신사임당 16세기, 이상제 성화볼도 16세기입니다. 자, 많이 나온 애들이에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인조 때는 호란 2개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때 항상 보면
조선과 후금 사이에 형제관계 체결이 되는데 후금의 침략인데 여기서 항상 이름을 이 사람들 알아두세요. 정봉수와 이립이라는 사람이 의병장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봉수 이립 나오면 정무효란이에요. 1627년에. 근데 얘네가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자기를 임금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패배하고 군신관계를 체결하는데 병자호란은 1636년에 일어나죠. 그래서 후금의 침략은 정묘호란이고 청나라의 침략, 후금이 청으로 바꾸고 침략한 건 병자호란이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뭐 주하를 할 거냐, 주전을 할 거냐, 척화를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좀 있었어요. 요거 다음에 얘네가 우리를 임금으로 섬겨라고 할 때 사실은 주하론, 최명길의 주하론 화친을 주장하는 그 다음에 이제 화친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척화론, 뭐 윤집이나 김상원 이런 사람들의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은 척화론으로 선택이 되면서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사료는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조의 큰아들은 소현세자지만 이제 소현세자가 죽었고요. 효종, 둘째 아들이 효종이 왕이 됩니다. 이때 청에 원소를 갖겠다 북벌을 이제 추진했지만 실현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나선정벌이라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하는데 동원이 돼요. 청나라가 러시아랑 싸우는데 그런 나선정벌이 있었다. 그다음 효종의 아들이 현종인데 이땐 사실 예속 논쟁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속 논쟁은요, 그 효종 때 북벌을 주장하면서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고 현종이 왕이 됐는데 이 현종 때 서인과 그 다음에 남인 간의 대립 속에서 이 예속 논쟁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예속 논쟁이 뭐냐면 효종이 사실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된 건데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는데 인조의 마지막 왕비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원래 왕이 죽으면 대비가 3년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인은 3년을 입자고 주장을 했어요. 왕이니까. 근데 서인은 아니 둘째 아니냐, 장남이 아니지 않느냐, 둘째는 1년만 입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인은 아니 왕인데 왕이면 둘째 첫째를 막론하고 첫째 예를 해야지 왜 장남의 예를 해야지 왜 둘째라고 하냐,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효종의 왕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원래 왕비가 죽으면 대비가 1년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인은 또 1년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서인은 둘째 며느리라고 해서 9개월을 주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남인이 승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외워야 돼? 서인과 남인이 각각 얼마를 주장했느냐, 그리고 뭐가 채택됐느냐, 사실상 다 1년설이 채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진짜 많이 나와요, 예속 논쟁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왕이 죽으면 대비는 3년, 왕비가 죽으면 1년을 입으면 돼요. 그냥 깔끔합니다. 그냥, 그죠? 근데 일반 사대부 가문에서는 장남이 죽으면 1년, 장남이 죽으면 3년, 차남이 죽으면 1년이에요. 그리고 큰 며느리가 죽으면 1년이고 둘째부터는 9개월이거든요. 그러면 효종을 왕으로만 보면 3년, 1년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렇죠? 근데 서인들은 자꾸 둘째 아들이라는 거야. 둘째 아들. 그러니까 남인들은 왕인데 왜 둘째 아들의 예를 적용하느냐, 서인은 아니요 둘째 아들 맞잖아, 이렇게 된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 서인이 왜 승리를 했냐면 둘째 아들이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이게 서로 공방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때 중재안이 뭐가 나온 거냐면 우리나라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 보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가 1년을 입으면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1년은 사실은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1년을 정한 거기 때문에 효종을 둘째로 취급한 건 아닙니다.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서인이 9개월을 얘기하는 순간 둘째 며느리에 대한 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효종을 둘째로 본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현종이 서인을 날려버린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인이 둘째니까 1년으로 했다 그러면 현종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국대전에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1년만 입으면 된다는 규정으로 이거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 1차에서는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됐지만 효종을 둘째 아들로 취급한 적은 없는 겁니다. 근데 2차에서는
서인이 9개월을 얘기했다는 것은 둘째 며느리로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현종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정통성이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인이 날아간 거다. 근데 결론은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할 일 없이 싸운 게 아니라 서인은 천하의 모든 사람은 동일한 예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왜 왕실이라고 특별하냐 이거고요. 남인은 왕실의 예는 부동사서 일반 사대부와 서민과 같지 않다. 왕실은 특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관습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거냐, 신분에 따라,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서 요즘으로 말하면 헌법을 개정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싸운 거지 할 일 없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됐죠? 그리고 이제 숙종이 즉위합니다. 현종의 아들 숙종. 숙종 때부터는 사실은 탕평책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본인이 한쪽 편을 계속 편당적으로 들다 보니까 환국이 일어나죠. 그 환국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국은 국면이 갑자기 전환됐다라고 해서 환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경신한국으로 결론은 서인이 집권을 해요. 왜냐하면 2차 요성에서 남인이 이겼기 때문에 숙종 초기에는 그죠? 숙종 초기에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서인으로 바뀌다가 이게 이제 경신한국 때문에 다시 남인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서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경신한국이고 요렇게 들어가는 게 기사한국이고 요렇게 들어가는 게 갑술한국으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숙종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숙종은 한쪽 편식을 계속 강화시키고 약화시키고 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본인은 탕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원인은 뭐 유학사건하고 삼복의 변인데 이거는 조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한국으로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데 서인이 반대한 거죠. 그래서 서인이 날아가고 남인이 집권한 겁니다. 그리고 이 덕에 인현왕후 쫓겨나고요. 장희빈이 중종까지 돼요. 그러다 갑술한국은 장희빈을 폐위시키면서 서인이 집권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집권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이영이라는 부대가 설치됨으로써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그 다음에 금이영까지 해서 조선 후기의 중앙군 5군영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만동묘도 그렇고 대보단도 그렇고 이게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사당입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백두산 정계비. 이게 1712년에 백두산 정계비라 그래서 청나라와 우리 조선이 국경을 정하는 비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관련해서 이 안용복이라는 분을 꼭 알아두세요. 안용복이 가서 일본까지 가서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종조의 탕평책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출제가 아마 제일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의 업적을 잘 비교하시면 돼요. 업적을 잘 비교합시다. 자, 일단 영조는 완론탕평이라고 하고 여기는 줄론탕평을 합니다. 조정하는 거고요. 기준을 왕이 제시하는 겁니다. 자, 많이 나오는 거 성균관 입구에 탕평 비건립한 거랑 산림들의 그 입김, 산림의 존재. 그러니까 중앙의 관료들을 지방에 있는 관직이 없지만 그 영향력이 있는 그 학자들을 산림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 존재를 부정한 거고 서원을 170개 넘게 없앱니다. 서원 정리한 거랑 그다음에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시키는 거.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다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사도세자의 죽음 있죠? 요거 이모하변이라고 사도세자 죽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서얼들의 청해직 진출을 많이 허용을 하는 거. 이 통청유놈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 한는 거면 잘 안 물어봅니다. 잘 안 물어보고 정조에서 오히려 요거 있죠. 소론, 남인 뭐 이런 계열들 많이 등용하는 거랑 요거 꼭 물어볼 거예요. 초계문신제. 그다음에 군부대 장용영 만든 거랑 수원 화성 건설한 거랑. 그다음에 규장각 설치한 거 꼭 물어볼 거고요. 이 검서관으로 서얼들을 많이 중요한 거. 요거 물어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순조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외척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정조가 일찍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왕의 외척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자, 순조 때는 꼭 나오는 게 요거 공로비 해방한 거. 중앙관청의 또 왕실의 공로비 6만 6천 명 해방하고요. 그다음에 신유박해 많이 나옵니다. 천주교 박해 사건 중에 장영영 폐지한 거랑 특히 홍경래난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철종 때 요거 있죠? 임술농민 봉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진주밀란인데 진주밀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당시 안핵사로 갔던 박 교수가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니까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서 이걸 개혁합시다. 요거를 여기다 계속 갖다 붙입니다. 자꾸 오답으로 삼정이정청을. 이건 청천강 일대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쪽에 넘어가서 경제 사회 쪽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꼭 보세요. 영정법. 이제 풍융에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도니까 세종이 만들었던 연붕구등법은 이제 폐지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요것도 알아두세요. 설정수세제. 그리고 여러분 대동법은요 진짜 중요한 법이긴 한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납에 관한 거거든요. 대동법이 정말 중요해요. 대동법은 처음에 광해군이 실시해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고 이때는 경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대가 인조 때 강원도, 효종 때 충청, 전라도, 해읍, 현종 때 전라도 상군, 숙종 때 경상, 황해도까지 해야 익류지역 평안환경도를 제외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100년 걸려요 이게. 100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동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공납은 원래 가호별로 거두는 건데 토지를 기준으로 거두게 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되게 줄어든 겁니다. 대동법은 그런 거고요. 영정법은 원래 토지에서 세금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법은 1결당 12도를 거두죠. 자, 그 다음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게 이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장길산 아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수납에는 균역법이에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면서 그 부족분을 뭐 결작이라든지 선무공간포라든지 엇세, 염세 등으로 보충하는 거 요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있죠. 신문고 부활한 거랑 그 다음에 청계천을 준설한 거랑 그 다음에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는 노비의 신분을 노비종모법이랑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조 때 이후로는 요거 신의 통공을 꼭 알아두세요. 육의전을 제외하고는 시전 상인이 난전을 단속하는 권한, 금난전권을 없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신유밖에 중요하다 그랬고 공로비 중요하다 그랬고 홍경래 중요하다 그랬죠. 임수농민 봉기. 그 다음에 서얼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이거예요. 서얼들이 대부분 이제 진출이 다 되거든요. 그랬더니 기술직 중인들이 있죠. 역관, 의관 얘네들이 대규모로 소총운동을 전개했으나 이거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하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제 문화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시언역 꼭 알아두세요. 시언역.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써보세요. 선명역, 수시력, 대통령이래. 대통령, 명나라 거. 칠정산, 세종이 만든 거죠. 시언역, 청나라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은 이거잖아요. 고려는 이거거든요. 순서를 엄청 많이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달력이야, 달력. 시언역이 이때 들어온다. 영조는 여러분 경국대전을 보완한 속대전 알아두시고요. 동국문헌비고라는 백과사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최초로 축척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지도가 정상기의 동국지도입니다. 저게 다 나중에 대동여 지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조는 법전인데 대전 통편을 알아두세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성종 때 경국 대전 반포가 되고
속대전 영조 때 나올 겁니다. 대전 통편이 정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근현대사에서 대전 회통입니다. 회통이 고종 때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이 순서를 꼭 알아두세요. 특히 통편하고 회통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안 되면 자음순서 티귿 다음에 히읗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흥선대원이니까 히읗이라고 생각하든지. 자, 고금도서 집성은 청나라에서 수입한 겁니다. 백과사전 알아두시고. 이거 편찬했다 틀려요. 수입입니다. 일성록, 정조가 세손실려부터 적던 거고, 무예도보 통지. 정약용이 거중기 발명하고 배다리 설치했던 거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동여 지도는 철종 때 만들어지는데, 요거 자꾸 판목을 정부가 불태웠다, 뭐 김종을 감옥에 갔다, 이딴 헛소리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95년에 원판 다 발견됩니다. 근데 지하실에 처박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오케이? 95년에 그 판목이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쌓여 있던 게 그때 발견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걸 자꾸 불태웠다고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태우지 않았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제가 보니까 사진 자료들을 쭉 보시고, 특히 그림들을 잘 보세요. 그림들. 조선 후기의 인왕제색도, 뭐 금강전도, 뭐 이런 것들, 정선의 그림들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진경산소화라 그래요. 우리나라 진짜 경치를 그렸다. 좀 자주적인 문화죠. 그 다음에 원통골 입구도 강세왕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는 서양식 화법을 사용했어요. 원근법이라고. 원근법 사용한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강세왕도 알아두세요. 꼭. 그 다음에 김홍도 그림이 있고 신윤복 그림 등이 있고 뭐 민화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건물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 법주사 팔상전하고 금산사 미륵전 있죠. 이게 17세기 건축물들인데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화엄사 각항전도 그렇고 수원화성 근정전, 그 다음에 청화백자 나오죠. 근데 원래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도자기는요, 고려시대 고려 청자 순수한 상감청자, 아까 분청사이가 썼죠. 분청사이가 조선 전기까지 만들어지다가 16세기부터 하얀색 백자예요. 백자. 그리고 17세기 이후에는 백자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청화백자 같은 것들. 그 순서는 그래서 항상 순수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행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청화백자가 조선 전기에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유행은 17세기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건물이, 여러분, 사찰 건물 있죠. 조선시대 사찰 건물을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 보내질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진짜 못 보내겠어요. 진짜 조선시대 무의사 극락전하고, 아까 원각사하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해인사 장경판전, 여기는 당연히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 들어가죠. 요거잖아요. 16세기 절 안 만들어요. 17세기가 지금,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죠. 미륵전,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인데 이게 진짜로 많이 나와요. 이걸 자꾸 바꿔, 시기를. 그리고 물론 뒤에 더 있는데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정조 때, 경복궁중거는 뭐 흥선대원군이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선시대까지 한번 봤고요. 근대하고 일제강점기하고 현대사는 제가 흐름으로 쭉 정리해놨는데, 굵은 글씨 정도만 한번 쭉 보세요. 굵은 글씨 정도만 한번 쭉 보시고, 키워드 정도 확인하고, 잘 모르면 여러분도 공부하는 책에 잠깐 찾아보고 철저하게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공부하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근대사부터 여러분들이 본 거를 꼭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적용된다. 아직 외워지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감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흐름 위주로만 잘 보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일주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좀 하시면, 이걸 토대로 내용 보시고 공부하시면 그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하는 뭐 70점이면 70점, 80점이면 80점 그거 넘어갈 수 있어요. 아시죠? 그 점수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이렇게 해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